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물론 이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마스가 먼저 싸움을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끌고 나가는 게 가자 지구를 사실상 초토화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수백만 명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점점 인도주의적인 그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유럽에서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이스라엘이 참 고마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힘이 없을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한국 편에 서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을 규탄하거나 이런 일에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북 제재나 이런 데서 유엔에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고마운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사실 전 세계에서 좀 규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제는 뭔지를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가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상품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만들어지는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상징적인 거죠.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가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는 겁니다. 아일랜드 정부가 이스라엘 점령진의 정착촌과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세 강화에 맞대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올 후반기까지 모든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정착촌의 상품 수입 금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 금지하는데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이스라엘이 IT 강국이나 이런 거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서비스까지 차단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산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 물건이라도 수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미알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조치를 상징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외교장관은요, 이번 법안은 작은 조치일 수 있지만 각국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휴전을 촉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휴전을 촉진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대한 거의 수거 작전이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그냥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이 화가 나더라도 여기까지 간 것은 너무 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아일랜드는 지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된 거는 아일랜드 내부의 여론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대한 침공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면이 있기 때문이고, 그게 특히 유럽 언론들에게 굉장히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걸 보면 유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나갔다라는 판단과 여론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요, 또 최근 재개된 이스라엘의 가자 공세에 맞서 EU 차원의 이스라엘 제재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 정부도요, 아일랜드와 다릅니다. 영국 정부도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상을 중단했고요,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도요, 이스라엘과의 정치-경제 관계를 다룬 협정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재검토 논의는요,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1년 전에 공동으로 제안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제안했지만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이스라엘 문제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정착촌 교육 제한 법안은요, 지난 2018년에도 아일랜드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지난해 7월에 유엔의 최고법원의 자문 의견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기에 근거를 걸고 이번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영국 법조인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영국 법조인 800명이요. 이스라엘 제재, 가자 학살 방지 촉구 서한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전현직 법관, 변호사, 학자 등 800명 이상이 서명한 이 서한은요, 국제법,
위반 행위 중단을 위한 긴급 대응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불법적이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면서 구원물자 지원 재개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가자지구로는 구원물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법조인들은요, 편지에서 영국 정부에 이스라엘 정부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및 가자지구 집단 학살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상 집단 학살과 같다는 거죠. 뭐 거의 무방비 사람들에게 군대가 몰려들어서 총을 쏘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행동이요, 집단 학살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집단 학살의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국제 인도법 위반도 함께 발생 중이라는 주장도 담겼는데요. 그리고 서한은요, 극우적 성향으로 유명한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의도가 가자지구 전 지역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는 잔류를 통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혼내주고 하마스를 제거하는 거는 인정하겠지만 아예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그걸 아예 청소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서명한 사람들은요, 영국 정부가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족 파괴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팔레스타인의 구호물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뭐 이건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참 사실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일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모든 비극은 사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그 식민지 시절부터요.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요. 어찌됐든 영국이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어려운 그 휴전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요, 최근에 일부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권적 문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정착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영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ICC에서는요, 네타냐후 총리하고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은 ICC를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뭐 이제 미국과 유럽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서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좀 인권 문제에 민감하고 어쩌면 좀 약간 팔레스타인에 기울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국 정부를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출발은 하마스가 잘못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도 그 선을 넘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성명은요, 유럽 사회의 지도층 내에서 이스라엘의 과격한 전쟁 수행에 대해서 높아진 피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의 추가 제재는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이 공급망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하나 나왔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요,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무역거래를 달러화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우리나라랑 거래하려면 무역거래를 위안화로 해라 라는 걸 점점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 같은 나라에도 강화할 수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로 뭐 하루아침에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고 달러를 위협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민은행이요, 최근 위안화로 결제하는 무역거래 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준강제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권고라서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준강제적이라고 말했는데 왜 준강제적이냐?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요, 규제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영업 확장 및 금융상품 출시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권고라지만 그로 인해서 뭐 각종 검사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도 제대로 못 팔고 영업 확장도 못 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뭐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요,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가고 있지만 양보할 뜻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거래 비율을 높여서 자신들의 무역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달러에 더 이상 목을 매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국제금융 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은행 입장에서도요, 위안화 관련된 결제 인프라를 늘려야 되고요. 자산 운용 체계를 기존은 달러를 기준으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위안화까지 해서 이중으로 운영해야 되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달러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전 세계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투명하게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엔 달러만 보면 됐는데 이제는 위안화도 보아야 되고 또 다른 통화들도 계속 보게 되면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일관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물론 이런 위안화 중심 결제 체계가 하루아침에 될 건 아니죠.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고금리고요. 세상의 돈이 미국의 금리를 보자면 미국으로 몰려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중국은요. 30년물 국채 가격이 일본보다 낮고 사실상 국채 가격만 보면 중국은 디플레 국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세입 상황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요. 하도 감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이 같은 조치는요. 중국이 미중 협상 와중에서도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 전략적으로 이제 도전하는 걸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질적 확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국은 일단 자국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우리도 국가적 전략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